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차트 분석과 암호화폐 뉴스와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불을 뚫고 위 저항선인 24,000불과 아래 지지선인 22,400불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24,000불을 뚫는다면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22,400불 밑으론 그렇다 할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크게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24,000불을 뚫고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리테스트를 할 때 매수하시거나 22,400불 지지선에서 매수하셔도 되고, 더 싸게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22,400불 밑으로 크게 조정 오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이도저도 아닌 자리에 있을 땐 일단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지난 고점이 620불대에 와 있습니다. 밑추세선을 지켜주고 620불을 지지선으로 바꾸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뚫는다면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트렌드는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보셔야 하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난 고점인 670불까지 오는 것을 보고 매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XRP 차트입니다. 과거를 보시면 11월 달에 만들어졌던 매물대가 40센트부터 47센트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이 가격대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과거에 이 가격까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40센트에서부터는 엄청난 하락이 있을 겁니다. 매도는 지난 고점이었던 60, 66, 73센트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XRP 주봉 차트입니다. 과거 차트랑 비교하면서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추세선을 깨고 올라왔고, RSI와 MACD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 조만간 큰 상승이 있을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벤처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벤처 투자 펀드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받았던 곳은 벡트입니다. 3억 달러의 시리즈 B 투자를 판테라 캐피탈, 페이유, CMT 디저로, 버스턴 컨설팅 그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 코인베이스가 투자받은 것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벡트가 1위, 2위는 리플사에서 받은 2억 달러의 시리즈 C 투자금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스타트업 투자에 쓰이는 시리즈 A, B, C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투자 펀딩은 크게 4개로 분류되는데, 차례대로 보시면 첫 단계인 프리시드에선 보통 1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사업 구상과 계획,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는 데 주로 투자금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시리즈 A인데, 이 라운드에선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투자금을 씁니다. 벡트가 받았던 다음 단계인 시리즈 B는 개발 단계를 떠나 사업을 확장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넓혀주고 도와주는 라운드입니다. 보통 직원을 더 고용하고 다른 사업을 인수하는 데 투자금을 씁니다. 마지막은 리플사가 받은 시리즈 C입니다. 이 라운드 펀딩을 받는 것은 회사가 어느 정도 성공했고 새로운 제품과 신시장으로 진출 혹은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해 추가 자금을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시리즈 C에선 주로 헤지펀드나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이 투자에 참여하고 기업 공개인 IPO에 기대감이 커져 기업 가치도 높아집니다. 사실 시리즈 A나 B나 C나 자금 조달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라운드에 따라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투자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투자받은 곳은 벡트와 리플사 말고도 저희가 잘 아는 팩소스나 빗소, 블락파이, 브레이브 등등이 보입니다. 다음 보실 자료는 ODL의 거래 내역입니다. 이미 ODL 사용자로 알려진 비스탬프가 보이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거래소인 비컵에서 SBI로 170 XRP가 보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ODL을 테스팅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비컵에 대해서 보시면 2018년 2월에 설립된 타일랜드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합니다. 비컵 온라인 법인은 타일랜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회사고 8천만 바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콕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8천만 바트는 한국 돈으로 대략 30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지갑 규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입니다. 이 뉴스란의 보도 발표를 보시면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핀센이 특정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시도하는 돈 세탁 방지를 위해 만든 새로운 규칙 제정에 대해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Proposed Requirement라고 써져 있기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새로운 규칙을 보시면 은행과 화폐 서비스 사업자가 금융기관 소유가 아닌 지갑에서 특정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이 사용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고 손님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 룰이 가상화폐 시장에 있는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기록 관리와 보고의 규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의적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룰은 현재 규제와 일관되고 금융기관에게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고 법 집행기관을 도우며 투명성을 늘리면서 혁신을 저하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안된 규정안은 현재 존재하는 BSA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10,000불이 넘는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의 거래 보고 요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제안된 규정안에 따라서 은행과 화폐 서비스 사업자는 핀센에게 15일 안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들은 3,000불이 넘는 거래를 진행한 손님과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보는 손님의 이름과 주소, 가상화폐의 금액, 거래 시간, 달러로서의 평가 가치, 지불 설명란,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 은행에선 현금 10,000불 이상을 입출금하면 은행에서 핀센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손님에게 보고한다는 말 없이 자동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규정안을 통해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추가하자는 의도인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잘 표현한 두 분의 트윗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파이 프로젝트 컴파운드의 법률 고문인 제이크 처번스키는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자. 이 규정안은 비수탁 지갑이 쓰여진 모든 거래에 고객 알기 제도인 KYC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끔찍하고 형편없는 룰이다. 3가지 이유를 말해보겠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얘기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것이다.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만약 불법 활동이 큰 문제라고 해도 이 규제안으로 나쁜 놈들에게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거나 법 진행 당국을 도와줄 수는 없다. 이것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나쁜 놈들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닌 출금할 때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할 뿐이다.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정보도 주지 않는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미 그들의 손님들에게 KYC를 진행했고 모든 거래 내역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시민들의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금 법 집행기관들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그들의 고객 정보를 얻는데 이 법안은 그들이 소환장 없이 자동으로 고객 정보를 넘겨야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핀센의 정보 유출과 해킹 사태를 보면 그들은 우리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영장 없이 대중을 감시하고 데이터 수집 작업을 확장시킬 때가 아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규정안은 애매하고 막연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비수탁 지갑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받을 수 있는가? 지갑에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비수탁 스마트 컨트랙은 누가 주인인가? 규정 준수로 가는 확실한 길이 없다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법을 잘 따랐는지는 규제기관과 검찰의 재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봤다. 기관들은 법을 준수할 확실한 방법을 모른다면 확실하지 않은 활동을 금하면서 위험을 제거한다.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을 모두 조합하면 나쁜 규제의 정의가 된다. 이 규제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그들의 손님에게 그리고 크게 봐선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이며 어쩌면 우리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 수도 있다. 단지 내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규제안을 만드는 과정도 제멋대로다. APA에 따르면 기관에서 제안하는 규정안에 대해 알려주고 대중에게 규칙 제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중요한 규칙 같은 경우 보통 60일 이상을 주는데 더 줄 수도 있다.
핀센은 이번에 15일을 준다고 했고 새 대통령이 올 때까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을 Midnight Rulemaking 이라고 하는데 Midnight Rulemaking 은 대중에게 규칙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결정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서클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제레미 얼라이얼의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핀센이 비수탁 지갑과 기록 관리에 대해 내놓은 규정안에 대해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겠다. 이번 일은 문우신 재무장관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목표였다. 그의 관점은 이번에 제안될 룰보다 훨씬 공격적이다. 그의 원래 계획은 여론 수렴 공지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룰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 실제로 아는 사람도 몇몇 없었다. 이 얘기가 퍼지면서 은밀히 이를 진행시켜 절차대로 통지하고 대중의 검토라도 받으려고 했다. 대중의 검토가 싫다고 한 그의 이유는 그 사이에 나쁜 놈들이 그들의 돈을 규제된 거래소에서 뺄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그의 임기가 1월 20일 날 끝나기 때문이다. 이 룰은 정부 안에 많은 기관들의 지지를 받는 룰이 아니다. 많은 정부 기관들은 업계와 협력하고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방법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길 원한다. 업계의 리뷰가 필요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서 문우씨는 이미 업계와 만났다고 했지만 2019년에 1시간, 2020년에 1시간을 만났을까? 그것은 참여와 검토가 아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공휴일 중간에 15일밖에 시간을 안 준다는 건데 충분한 시간도 아니고 그냥 이건 이기적인 계략에 불과하다. 이것은 APA를 위반하고 만약 통과된다면 법적 소송이 있을 것이다. 핀센도 업계와 긍정적이고 강한 유대감이 있다. 그들 또한 주요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길 원할 것이다. 이 다음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니 읽지 않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도 출렁이지만 제 생각은 규제는 꼭 필요하다입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규제안이 급하게 나온 것과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부분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와 검토를 통해서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규제가 나오면 좋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추가로 이번 규제안은 대중이 모르는 정치적인 이유나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줬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리플과 XRP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리플사와 빵영 그리고 리플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랄슨을 기소할 거라는 뉴스를 리플사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SEC에선 증권이 아니라고 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고 그 근거는 특정 관리자나 관리 기업이 없다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였다라는 거였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채굴이 필요 없고 이미 모든 물량이 발행됐으며 리플과 공동 설립자들이 많은 XRP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이 소송에 대해서 XRP 물량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고 많은 곳에서 XRP를 쓰면서 탈중앙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플랫폼인 킥과 텔레그램이 진행한 많은 프로젝트도 SEC와의 법정 싸움 끝에 중단됐지만 리플사가 말하는 그들과의 다른 점은 2017년 말 SEC가 관련 지침을 내놓기 전부터 XRP 기반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빵영은 이것은 잘못된 조치이며 맞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빵영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불만이고 지난주 재무부가 내놓은 비수탁 원래 규제 제안에 암호화폐 산업의 비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며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SEC가 혁신의 모습을 선별하지 말아야 하며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BI CEO 요시타카 키타오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소송에서 리플사가 우세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최종 승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SBI 홀딩스는 리플사의 확고한 파트너로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송을 준비하는 SEC와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리플과 빵영의 입장입니다.
다음 기사는 XRP에 대해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장인 크리스토퍼 지아칼로와 그의 동료의 포지션입니다. 이 기사는 이번 년 6월 17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보기 전에 하오이라는 것이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는 SEC 웹사이트입니다.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2019년 5월 쓴 글을 보시면 내가 1년 전 ICO 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법원 법정 사건인 하오이를 소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았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오이 케이스는 오래된 친구이자 적이다. 알다시피 하오이는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결정할 때 틀을 제공해준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다시 기사로 넘어가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장은 하오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 어떤 회사나 기업에 투자를 하고 프로모터나 스폰서 혹은 제3자 등의 노력에 의해 이익을 기대한다면 그 거래는 투자 계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XRP가 하오이 테스트를 여러 곳에서 실패한다고 전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개인들이 XRP를 들고 있으므로 리플사에게 어떤 관계나 권리나 특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했고 리플사는 XRP를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하지 않았으며 XRP 홀더들에게 어떠한 투자 이익도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리플사는 지속적으로 XRP의 기능은 유동성과 결제라고 강조해왔고 누군가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XRP를 사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증권 문제에 있어선 결정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위에 얘기했듯이 XRP는 근본적으로 하오이 테스트에 나와 있는 투자 계약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증권의 규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론 이 기사 말고도 다양한 문건에서 XRP를 화폐로 지칭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았고 IMF를 비롯해 많은 행사에 참여한 리플사가 이제 와서 불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팔아왔다고 결정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영상입니다. 다음번엔 더 많은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